캐나다의 한 방송에서 한국에 대해 극찬하며 한 말입니다. 최근 외신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대처 방식을 소개하며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개발도상국으로 불렸고 어느 순간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진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선진국들의 모임이라 불리는 OECD에 가입했고 2020년 현재 IMF가 인정한 10대 선진국에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은 경제 규모가 크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18년에 5030 클럽에도 7번째로 들어갔습니다. 5030 클럽은 인구 5천만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다음으로 들어가며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앞선 7개국에 든 것입니다. 한국은 분명 선진국임에도 주변 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도 선진국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일본인들 77%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중국도 스스로 강대국이라 여기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을 쉽게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도 멀고도 작은 나라 한국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 한국이 알려지며 이젠 한국이 최고 선진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심지어 숨기려고 할 때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불리며 모조리 찾아냈습니다. 결국 유일하게 이번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해 막은 나라로 꼽히며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위기 대응을 비교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최근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은 이탈리아와 현격하게 차이를 보인다며 그 이유를 한국의 놀라운 의료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진료소를 대거 구축해 더 많이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했고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까지 만들어 현재까지 총 25만 명을 검사했다고 하면서 GPS 추적,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은 현재 3주 정도 대규모 모임 등을 취소하고 많은 이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공공장소는 거의 비어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이를 계속 접하고 있으며 맵을 통해 변동된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는 같은 날 캐나다 현황을 전하며 벌써 대형마트에 비누, 치료제, 화장지 등이 동나는 사태가 벌어져 한 집에 한 개씩이라고 적힌 종이가 매대에 붙어있는 지경이다라며 캐나다 이칼루이트의 한 마트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최근 상황에 선진국이라 불렸던 대부분의 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캐나다, 미국 등 자칭 북미 선진국 국민들이 느끼는 열패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유럽 전역에서도 지금 현재 불안에 떨며 사재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달린 네티즌들은 자국의 휴지 사재기를 개탄하며 한국은 아무도 200파운드짜리 화장지를 사려고 상점에 가지 않는다며 비교했습니다. 또한 이 방송에서는 캐나다의 시스템을 비교하면 아니 미국의 애처로운 제3세계 의료 시스템과 비교해도 한국은 전혀 다른 레벨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계와 최전방 공무원들은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하고 있고 시민들은 당국의 지시를 잘 따르며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한국인들은 어떤 지역 폐쇄도 공포 사재기도 없이 성공적으로 통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인 언론 오크 디아리오는 한국의 드라이브스루를 소개하며 스페인 정부도 한국의 전략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스페인 언론 바이트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에 주목하고 스페인도 할 수 있다며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휴대앱을 만들어 확인된 장소와 거리를 알 수 있게 해주었고 모바일을 통해서 의사와 상담할 수 있게 하여 의료센터를 포화시키지 않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환자의 인구 통계 및 위치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외신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빠른 조사 속도와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창의적인 방식을 소개하며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시켜서 미국에 가지고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드라이브스루가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일본도 이제 이를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노하우와 대처 방법이 전세계 주목을 받는 가운데 16일 한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워킹스루도 외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전세계 국가들에게 자국을 배우라고 훈수를 두고 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워킹스루를 보고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고 방법을 찾았고 국민들을 생각했다.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만 한다. 처음으로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느껴졌다. 최근에 한국이 쇠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선진국이었다.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을 배워라. 한국과 비슷한 영국은 왜 포기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이 대단해 보인다. 반면 어떤 나라들을 보라. 최근 상황이 악화되며 공황 상태를 겪는 미국인들은 한국의 워킹스루를 보고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나라다. 나는 매우 감명받았다. 미쳤다. 드라이브스루 이후 또 다른 놀라운 진전이다. 한국은 K-팝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 끝내준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베끼느라 바쁘다. 한국인은 정말 똑똑하다. 그들은 항상 더 나은 개인 치료로 세계를 리드하고 공중보건 의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엄청난 위기들을 극복하며 경이로운 기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채빈국에서 G20에 올라선 유일한 나라였고 IMF를 가장 단기간에 극복한 나라였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은 피하지 않았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는 뉴욕이죠. 지금 보시는 이 럭셔리한 9개의 빌딩들이 모두 뉴욕에서도 황금 땅에 있는 초호화 타워들입니다.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유한 부동산들인데요. 이 9개의 빌딩들의 가치는 총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기에 포브스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재산은 뉴욕에 있는 초호화 건물 9개와 다른 주에 있는 부동산, 골프클럽, 현금 등을 포함해 총 3조 6천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1961년부터 3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었던 존 F 케네디가 재산 1조 7천억 원으로 역사상 돈이 가장 많은 미국 대통령이었는데요. 트럼프가 53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이 타이틀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3일 트럼프가 다시 이 타이틀을 유대인에게 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벅시에 스웨이, 루이비통, 페이스북 등을 소유한 이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세계 부자 9위 마이클 블룸버그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마이클 블룸버그의 재산은 64조 원, 트럼프의 재산 3조 6천억 원보다 17.778배 더 많습니다. 부동산 업자인 러시아 유대인 윌리엄 헨리 블룸버그와 러시아계 이민자인 샬롯 블룸버그 사이에서 태어나 하버드에서 MBA 과정을 마친 마이클 블룸버그는 원래 재벌이었던 트럼프와는 달리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미디어 블룸버그를 직접 세워 64조 원이라는 부를 만들어낸 자수성가형 사업자 겸 정치인이죠. 2001, 2005, 2009년에 3번 연속 뉴욕시장으로 당선되었는데요. 2010년에는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정치력 큰 갑부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빌리어네어들은 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빌리어네어 정치인들에게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이들이 과연 일반 서민들을 대변할 수나 있을지 의문을 가지기 때문이죠. 하루에 세끼 식사 비용으로만 수천만 원을 사용하는 이들은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체감할 수가 없고 기름값이 1리터당 10,000원 이상으로 뛰어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벌들은 서민들의 요구에 절대로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블룸버그는 조금 다릅니다. 2001년부터 3번 연속 50%가 넘는 득표율로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모교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 2조 1천억 원, 개발도상국 지원과 금연사업에 빌 게이츠와 6천억 원, 이외에도 블룸버그 가족재단에 수천억 원을 기부하는 등 미국에서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등과 함께 손꼽히는 기부왕 중 한 명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협약이죠. 파리기후 변화 협약에서 미국이 매년 520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여기서 탈퇴한다고 하자 마이클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 대신 자신의 자비로 520억 원을 내겠다고 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미국인들에게 호감을 사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가 2020년 11월 3일에 있을 앞으로 1년도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2001년과 2005년 마이클 블룸버그가 뉴욕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당시에는 현재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 소속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 뉴욕시장으로 뽑혔을 때는 공화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왔고 이번에는 민주당에 합류해 후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기반의 정치 전문 미디어인 Real Clear Politics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여전히 40% 초반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부정적이라 평가한 이들의 비율이 54%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여기에 최근 트럼프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원조와 정상회담을 보류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절차를 공식화하자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자신있게 가결하였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트럼프에게 터져버린 것이죠. 또한 이 위기를 겨우 빠져나와 트럼프가 차기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재산이 무려 17.778배 더 많고 미국에 기부한 금액도 압도적으로 더 높은 마이클 블룸버그를 상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통해 돈을 벌 생각이 없다라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미국 국민들에게 전혀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가 2020년 11월 3일에 있을 선거에서 승리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일본의 아베 내각은 절대 웃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일본은 완벽하게 공화당의 트럼프 맞춤형 외교를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2016년 대선에 트럼프가 승리했던 지역을 나타내는 왼쪽 지도와 미국에서 주로 어디서 많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오른쪽 지도를 함께 보시면 상당히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번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6,585만 표를 획득해 트럼프 6,299만 표보다 286만 표나 앞섰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닌 주별로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표하고 각 주마다 득표율에 관계없이 승자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우리와는 매우 다른 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특이한 선거 방식 때문에 인구수 300만 명에 불과한 미국 농부들의 투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를 대량으로 일본에서 사겠다고 제안한 것도 트럼프의 지지층인 미국 농부들을 돕겠다는 것이죠. 일본의 트럼프 맞춤 외교는 옥수수뿐만이 아닙니다. 아베 내각은 트럼프의 외교 전략까지 카피하고 있죠.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자유무역의 챔피언인 일본이 트럼프 전술을 따라했다 라며 일본의 아베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규제를 외교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유력 후보 마이클 블룸버그가 있는 민주당에게는 제대로 찍힐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일본이 주변 국가와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공식 성명을 내기도 하였죠. 여기에 일본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가 뉴욕 시장으로 있을 당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우길기를 연상케 하는 광고가 뉴욕 시내 곳곳에 게시된 것이 한국인들에게 발견되었고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뉴욕시가 공식 사과하며 우길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같이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마이클 블룸버그는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던 인물로 우길기가 나치기와 같은 전범기인 만큼 이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블룸버그의 정치 인생에서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020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반입을 허용하여 일본 관중들이 경기장 내에서 우길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그림까지 그리고 있어 도저히 마이클 블룸버그가 일본과 함께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이게 되어버렸습니다. 블룸버그 사설에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베의 한국과 무역전쟁은 hopeless,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끔찍하다 라며 일본의 리더는 경제를 무기삼아 정치적 분쟁에 절대 도입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한국과 타협해야 한다 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클 블룸버그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기본적으로 마이클 블룸버그가 있는 민주당의 지난 대선 때 한국 관련 공약들을 보시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계획 없이 그대로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한국 경제가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올해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시면 글로벌 관세율이 1%포인트 상승하게 되면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GDP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고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에 다시 수출에 판매하는 부가가치 창출 산업들에 대한 비중이 높다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들을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지 보시면,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중국의 거의 절반 가까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간재 격인 한국의 반도체를 중국이 덜 수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워낙에 높다 보니 반도체 수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들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승을 보였을 겁니다. 삼성, SK, LG와 같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졌기 때문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는